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대선이 치러지기 전 마지막 클립입니다. 네, 오늘은 당연히 그 대선과 연관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 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었던 것이 뭐 한국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그대로 선거 이슈 중심이 아니라 스캔들 중심이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등장, 그때의 미국과 해외 매체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매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매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도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한 매체에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당선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로 중요한 어떤 획 같은 것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고 있는 매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마지막 선거 치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저 뭐 스쳐가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면은 가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미국 매체에서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선거를 쭉 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북한이 토요일에 그 동해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리고 토요일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발사를 한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이다 하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아주 강하게 그 비난을 했는데,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시 48분 오전이었는데, 뭐 동해 쪽으로 168마일 날아갔고 고도는 348마일이었는데 지난 그 일요일에 발사한 것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무슨 그 위성 정찰 그 시스템의 카메라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을 장거리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켰던 그런 것이죠. 아무튼 분명하게 한국, 미국,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 1월 달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에서 이런 것을 뭐 밝히는 것이 크게는 밝히지만 아주 그 디테일하게 무기 개발의 구체적인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군사 그 정찰 위성을 포함한 것이었었죠. 스파이 그 위성이요. 세틀라이트를 해서 이것을 발표를 하고 발표한 대로 자신들의 그 수순에 따라서 간다 하는 것인데, 1월 달에 7번 테스트를 했고 2월 달에 안 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올림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중국 올림픽은 피해줬다.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도 거의 유일하게 아주 크게 거래하는 국가가 여러 의미에서 중국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 주변에도 중국의 정말 친한 친구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에 있을 때 서로 협조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받은 만큼 주고, 또 그 과거의 여러 가지 뭐 관계, 의리, 약속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계속 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관계보다는 훨씬 어느 정도는 의리로 뭉치는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 경제 수역 밖으로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 뭐 배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안보에는 한국과 목소리를 합쳐서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북한은 열심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원래의 스케줄대로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테스트의 효력, 어떠한 그 군사력, 정밀도 같은 것을 높여서 앞으로 올 때 다가오는 그 미국과의 회담에서 본인들이 힘을 더 키운다 하는 것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때는 이때다 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대선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게 보통 이제 한국의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그 한국 정치 그 당선이 되는데 누군가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군사 도발 같은 것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 미사일도 꼭 한국 대선을 겨냥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재명 대통령 아주 비난을 하면서도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해야지 된다. 윤석열 후보가 쓸데없이 자극적인 말로 위험도를 높인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아무튼 북한도 강성 리더를 원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한국의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보다 강력한 테스트를 하겠죠. 4월 15일이죠. 이 김일성 주석의 살아있다면 생일이기 때문에 110회 생일이기 때문에 해서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했다 하면 항상 미국에서는 탑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5월이 되면은 취임을 하고 그때가 되면은 북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북한의 움직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는 정치에 관한 이슈를 1, 2, 3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한국 그 선거에 관해서도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만, 끝나고 나서 제가 우크라이나 뉴스에 대해서도 또 그 레이티스트 뉴스 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번 제가 방송하게 되는 셈이죠. 이 내용은 어디에 보던가요? US News and 월드 리포트의 보도인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 어느 후보가 양당 후보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기면 비디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만약에 그 야당 후보가 이기면 단일화 때문이 아니라 비디오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제가 어느 후보가 이기더라도,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 캠페인도 이 안에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조금 제가 바꿨습니다. 아무튼 인공지능 아바타와 그로 인한 짧은 아주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비디오들 때문에 당선됐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몇 개월 전에 이런 얘기들 조금 하다가 장단점도 얘기가 됐고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 그러나 단점은 후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그 후보의 단점은 빼고,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도리도리 말하면서 도리도리 하는 이런 거 최근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은 빼고 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 후보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선거철에는 들리는 것보다도 보이는 게 중요할 때가 많으니까는요. 아무튼 그러한 것,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 같은 그 인공지능으로 후보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말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거 공약까지도.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이 됐을 때 20대, 30대의 투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에. 또 촛불 시위 이후에 당선이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젊은 유권자들이 여당을 많이 떠났다고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61살, 그래서 뭐 선거 유세를 나간다던가 하면 지지층은 거의 60대 이상은 뭐 확고한 지지층이죠. 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40대와 50대의 단단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20대, 30대, 그 가운데서도 20대 지지가 아주 아쉽다는 거죠. 두 후보에게. 해서 먼저 윤석열 후보인 것 같죠?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후보를 만든 겁니다. 본인의 그 인공지능 아바타가 정책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설명을 하고 뭐 또 뭐 라이벌도 때리고 하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도 인공지능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오케이 렛츠고 하면서 뭐 그 어퍼컷 하는 그 제스처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끝없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하는 그런 것들, 비디오 또 패러디도 나오고, 더 이상 꼰대가 아니다. 이 단어도 그대로 한국말 발음 기호대로 적고 있습니다. 꼰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인공지능 아바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 김동욱 씨라고 30살인데 어드바이저죠. 이 소셜미디어 캠페인에 꼰대의 이미지를 버려버리고 변화를 잘 택할 수 있는 사람. 이 김동욱 씨는 전에 띵크탱크 그 연구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그럴까 하는 것을 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23살에서 38살 사이 어떤 스타트업 파운더라든가 또 전에 그 전문 그 무슨 뭐죠? 컴퓨터에서 막 게임하는 사람, 게이머. 전문 게이머, 또 정신과 의사, 홈쇼핑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유튜브에 뭐 비디오도 뭐 29개나 올라가 있나요?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이 인구가 5,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5,200만 명 가운데서 1,450만 명이 봤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한 뭐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서 10%만 끌어올려서 40대로 높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로 이 계층의 힘으로 당선됐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게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요, 명탐정 이재봇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모습 또 그 말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 이 명탐정 이재봇뿐만이 아니라 젊은 남자와 어머니들을 만나고 나서 공공건강보험으로 탈모 방지, 제가 전에 대머리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그 지적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대머리가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젊은 남자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그 일찌감치 대머리이거나 하다면 직장에 취직하는데도 해가 되고 결혼을 하는데도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한국은 성형에 집착을 하는 그런 그 아주 특이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해주는 것. 그리고 역시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명탐정 이재봇을 만들었다 해서 15초짜리 비디오에서 탈모 광고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하면 또 어떤 쪽에서는 인기 영합주의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몇 주일 전에, 한 달은 넘은 것 같고요, 그 한국에서 타투,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배우에게 타투 해주면 타투 예술가라고 불리는데 한국에선 불법이다 하고 시위도 많이 하는,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하는 그 타투 그 아티스트 예술가의 얘기를, 스토리를 BBC 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인공지능 아바타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타투 업계와 관련된 이것을 이제 합법으로 하겠다, 이 같은 공약들을 한다는 겁니다. 2017년 탄핵할 때 그 촛불 시위에 나왔던 젊은이들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정진이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에서 일을 하는데 19살밖에 안 됐습니다. 2017년에는 몇 살이었겠어요? 촛불 시위할 때 본인도 시위에 참석을 했죠. 그때는 막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유모차에 태우고 아이들을 걸리고 해서 소풍 가듯이 시위를 했었던 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그런 캠페이너로서 10대가 대통령 후보 선거 캠페인장에서 연단해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데, 그만큼 어떤 형태로든 뭐 명탐정 이재보시던 인공지능 아바타 윤석열이든 그런 것과 함께 젊은이들을 겨냥을 하는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어느 후보, 두 후보 가운데 누군가가 당선되더라도 이 도움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하는 게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대선에 대해서 미국과 해외 언론의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던 이슈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한국에서 역시 이것도 젊은 세대를 겨냥하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투표율도 낮고, 그리고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으니까 60대 이상이나 40대, 50대는 대체적으로 선이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이 투표가 가는가 하는 그 그림에 그 선이 흘러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투표율도 낮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게 이슈가 된다는 건데, 미국에선 계속 이걸 지켜봅니다. 여권주의자들, 남녀 성별 전쟁, 젊은이가 스윙보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서 처음에 누굴 소개를 하냐면, 간호사의 예쁜 얼굴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의 부분이다. 당시에 27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교에서 간호 수업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수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인 대구였는데, 보수적인 대구에서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것이었다 말하면서, 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일이 많이 예로 든 것은 빼겠습니다. 한국에서 성차별이 있다 없다 하는데, 이건 한국의 20대 남성들과 윤석열 후보 측과 미국과 세계에서 보는 그림은 정말 다른 겁니다. 아무리 20대 한국 남성들이 차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뭔 소리, 큰 그림으로 보면 한국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 많지. 회사 간부에서도 그렇고, 봉급만 하더라도 OECD 국가 비교를 해봐. 이렇게 보는 게 해외의 시선입니다. 물론 아주 젊은이들은 과거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27살 그때부터 그 간호사분은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아예 본인이 일하는 시간은 밤으로 하고 낮에는 여권 운동을 한 거죠. 말하자면 여성 혐오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아라 하는 여러 가지 시위를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정치권의 비호, 이건 이제 아무래도 야당을 얘기를 하겠죠. 야당의 비호 등등으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국에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성들끼리도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얌전해야 돼. 착해야 돼. 순해야 돼. 고와야 돼. 말도 이렇게 해야지 돼.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말하면 안 돼.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헐크가 되는 거죠.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저 젊었을 때 너무너무 고운 나의 아내가 50대가 넘고 60대가 되니까 갑자기 사나워졌다는데 아니에요. 사회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을 딱 털치기 힘든 용기가 없었던 그것들이 참고 쌓여서 이제는 난 자연스럽게 살겠어 하니까 과거에 못했던 것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께서는 더 거칠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여자로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에 따라서 여성들이 여권 운동을 하면 더 힘들다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이런 그 보도 자체가 대선에서 어떤 표, 젊은 남성, 젊은 여성의 표가 누구에게 가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것을 표만으로서 하면은 야당이 더 먼저 시작을 했죠. 물론 이게 경제적인 시스템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군복무 다 얽혀 있는 거지만, 보수 후보는 20대 젊은 남자에게 어필을 했고, 진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와서 여성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성가족부인가요? 아무튼 그런 이름의 부서를 아예 보수 후보는 없애겠다고 하고, 진보 후보는 젊은 남자 표가 자꾸 저쪽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서는 2대,
이름에서 여성자는 뗀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오래전에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여성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지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여권 신장에 한 일은 없다라고도 보도를 합니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탄생을 했지만 그 버락 오바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흑인 인권 소수인종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뭐 지금은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갔다가 투표했죠. 네, 그렇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나는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약은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으로서의 기록은 공약한 것과는 다르다. 이게 미국의 웨슬리 대학교의 뭐그 여기에서 이제 여성에 관한 연구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자 대학교고. 그래서 웨슬리 대학교에서 특히 한국의 성차별 관련 그 정치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캐슬린 문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은 했지만 여권주의자 대통령이다. 기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 지금 왜 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진을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그 여성 없는 대선, 여성 공약이 없다, 여성을 뭐 무시하느냐, 여성 유권자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가운데 여학생이 대학교에 가는 그 진학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까 취업의 문이 좁고 그런 때에는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취직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더군다나 그 중요한 시기에 남자는 군대에 갔다 온다 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경제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한 전문가와 또 시위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한 겁니다. 그냥 여성부를 없앤다, 이름만 없앤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밖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은 서로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거지. 제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 뺏긴 내가 뭘 빼앗아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은 너랑 나랑 똑같이 들어가면 너는 저 위에 가고 똑같은 일하고 내가 더 잘하고 나는 돈 조금 받고 너는 많이 받는데 이러면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이 문제를 굉장히 미국이 정말 끝까지 다른 나라에서도 눈을 뜨고 봤었던 그런 이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 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썼던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선거 치르기 일주일 전에 어느 후보가 어느 후보에 대해서 더 강한 네거티브 어떤 선전 문구를 들고 나와서 성공하느냐가 후보의 당락을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이번에 그 한국 대선 후보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 이외의 것으로 시간을 많이 그때까지 탕진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 선거는 정말 그 막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last minute surprise 라고 표현을 합니다. last minute surprise 하면서 소제목을 좀 볼까요? 소제목을 보면은 그런데 그게 어떤 그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그 last minute의 그 surprise가 어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은 이코노미스트는 항상 후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어떤 그 선거 유세장에 가서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와 투표권의 그 유권자인 아버지와 같이 뭐 사진 찍고 셀피 찍고 하는 그런 사진을 썼는데 이 앞에는 강릉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선거 유세를 하는데 뭐 강릉이 인구가 뭐 한 20만 명 되죠. 그리고 아이에게 뭐 키스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그런데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이 든 층은 와 하고 환호를 보여주는데 가까이서는 장사해야지 되는데 이거 트래픽이 너무 심해 하고 투덜투덜 거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 이벤트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뭐 아이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아빠하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 저 추억이 맞는 추억이야. 뭐 이렇게 조금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막 일부 사람들은 와 하지만 해서 선거 캠페인 관계자가 사람들에게 후보하고 좀 악수 좀 해주세요. 악수 좀 해주세요. 막 이래도 사람들 흥 하고 뭐 별 관심 없이 그 무드, 그 같은 강릉의 무관심이 어찌 보면 전국의 무드다. 물론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선거 자체에 선거를 유세를 하러 온 후보의 저 사람이 무슨 공약을 하고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전투표요? 지금 뭐 사상 거의 최고라고 하잖아요. 뭐 30, 거의 40%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지금 이쪽에서는 우리 쪽이야, 이쪽에서는 우리 쪽이야 하는데 해외에서는 확실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어느 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 결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릉의 무관심이 전국의 무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그 후보처럼 이번 선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동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은 주택값이 어떻게 되느냐,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가 어떠냐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데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지금 현 정부에서 뭐 돈을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뭐 300만 원씩 그날 신청하면 그날 오후에 주고 이런 거 있었다고 야당에서는 상당히 비난을 하지만 그것은 또 구태여 그렇게 비난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선거를 할 때는 여당이 굉장한 그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 불법으로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야당에서는 금권 선거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그 약오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불법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다 무슨 추경 예산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권이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 이외에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팬데믹이 한국에서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그러한 그 정책 어떻게 고치겠다가 아니라 진흙탕 삿바 싸움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987년 이후에 가장 인기 없는 두 후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인기가 없어서 저 후보 되는 꼴은 못 보니까 이 후보 되는 꼴은 못 보니까 하면서 가장 높을 것 같죠? 이 투표율이 선거 당일에도요. 후보가 좋아서 선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3월 3일이었습니다. 선거 날짜는 선거 당일은 사전투표는 뭐 그 전이었고 이제 끝났고 선거보다 엿새 앞에 3월 3일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이제는 캠페인장에서 윤석열을 외치죠. 어제 뭐 손편지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안철수 올림 하고 손편지 뭐 2페이지짜리 쓰고 이 안철수의 사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페인도 또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페인도 밖에서 볼 때 한국 밖에서 그 한국 선거 가장 중요한 경제 대국이니까요. 한국이 그런 나라의 선거를 볼 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사임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리고 나중에 합당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직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거의 그냥 한 40% 비슷하게 윤석열 후보가 조금 많은 여론조사가 약간 우위이긴 했지만 그게 이제 비슷비슷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일부 극히 일부의 표만 윤석열 후보에게 가도
당선되는데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코노미스트는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몇 퍼센트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느냐, 이건 계산도 안 합니다. 계산도 안 하고요. maybe 뭐 기권하고 투표를 안 한다던가 그냥 투표 용지에는 안철수라고 그 공란이 있잖아요. 사전 투표는 뭐 본인이 가면 그 자리에서 투표권을 뽑아줬으니까 이름이 없는데, 이거는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위하느라고 안철수에 찍던가 아니면 거기서 조금만 윤석열로 와도 이재명에게 얼만큼 간다 하는 것은 거론을 하질 않습니다. 아마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며칠 전에 AP통신도 그랬고 블룸버그 뉴스도 똑같이 결론을 내렸거든요. 해외에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언론이, 이 세 군데 언론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대표적인 데니까 보는 시각들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한국 밖에서는 이런 것이 틀릴 수도 있고,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 여당 아니 유권자들이 전부 나가서 해서 이건 윤석열을 물리칠 거야, 그게 될 수도 있고, 저처럼 한국 선거도 보고 미국 선거도 보고 무슨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선거에 전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를 쭉 봐온 저로서는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알 수 없다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역할이, 사람들이 아유 정말 냄새나, 정말 싫지만 코 막고, 냄새 맡기 싫으니까 코 막고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딜 메이커를 안철수 후보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단일화를 했어 어쨌거나 해서 이제 그 캠페인 측에 느끼는 이 코를 막고 싶은 그 마음, 환멸의 뜻이잖아요. 그 환멸을 떨칠 수 있는가? 막판에 후보 단일화 했다고 사퇴하는 형태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안철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하기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한동안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앞서갔다가 지난 몇 주일은 집권당에 비해서 유리한 것을 못 누렸었잖아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지율이 비슷했다는 것은 뭘 못 누렸다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가져갔었던 건데, 그게 안철수 후보의 후보 사퇴, 윤석열을 외치는 이것으로서 이제 좀 유리하게 됐다는 거죠. 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는 게 계속 공격의 대상이었고, 그러나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쫓아냈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도,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오는 데는 여러 가지가 겹겹이 쌓였잖아요. 조국 사태,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윤석열 후보가 무속인과의 관계, 미신에 무슨 뭐 이렇게 쏠린다던가 이런 것으로 이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당혹했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증거 없이 2020년에 그 뭐 국회의원 부정선거 이런 음모론을 얘기를 했다던가, 그리고 현 대통령을 또 잘못했다는 증거 없이 기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얘기한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출되면은 그동안 외국인과 여권주의자에 대해서 비방했던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뭐 건강보험 이런 얘기하는 거겠죠.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반면에 또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스캔들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권에서는 왜 마지막에 대장동 스캔들 얘기를 하고 무슨 뭐 공약을 얘기하지 않느냐고 하고, 왜 계속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스캔들만 물고 늘러지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것만큼 강한 캠페인 전략은 없었다는 것도 여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럼 대장동 스캔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도 결국은 국민들이 이 스캔들의 중심에 윤석열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을 만한 근거를 대지 못했죠.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 호재로 그것을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스캔들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말씀드립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그 마지막 토론에서 무슨 뭐 경험 없는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푸틴을 자극해서 이런 일을 침공을 맞았다 하는, 나중에 사과했죠.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이 문제도
해외에서는 시리어스하게 바라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안철수와 윤석열이 마지막에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성공한 정부, 화합하는 정부, 그것도 변화와 혁신으로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은 유권자들은 그렇게 말했던 그 화합하고 혁신하고 변화하고 하겠다는 그 태도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다지 뭐 탐탁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기사 자체는 안철수 후보의 그 사임이 윤석열 후보에게 보탬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아니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그 올바른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매체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고요. 혹시 저의 이 보도를 들으시고 이재명 후보 그 지지층에서는 또 화가 나서 그러면 꼭 가서 투표를 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안 되지, 나도 가서 해야지 하면서 또 투표를 하십시오. 양측 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누가 뭐라고 한들 이번 그 대선 후보들은 1987년 이후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 후보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면 정말 코미디언 출신이었어요. 코미디언 출신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애국심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것을 보면은 코미디언으로서 프로덕션을 러시아, 모스크바 여기에 갖고 있다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곳을 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로 자신의 비즈니스도 옮기고 우크라이나 말도 열심히 배웠고요. 유대인인데 엄마 아빠 다 유대인인데 러시아 말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독립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100만 달러 이렇게 기부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한 밑바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아주 완전히 지금은 또 다른 아주 큰 어른 비슷하게 태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지 대장동 스캔들을 완전히 풀어버리지 못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후보가 또 무슨 뭐 무속인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데에 쏠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본인이 노력을 하고 또 국민들이 받쳐주고 하면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대통령 주변으로 뭉쳐야지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저로서는 제발 이제는 상대방을 완전히 그 서로 매장하고 또 무슨 뭘 청산해야지 된다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좀 어차피 이긴 측에서 이겼으니까 조금 더 너그럽게 이렇게 상대를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포용한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을 보도해 드릴 때도 한국이 굉장히 정치가 성숙해졌네.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던 윤석열 대통령이 되던 그런 보도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면서 선거 전에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그 직전에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여기서 마치고요.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다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